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극우화 메커니즘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오늘이 3월 9일 일요일인데요. 방금 3월 8일 저녁에 윤석열이 구속 취소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풀려났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원인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이제 카르텔이 작동한 거라고 봐야 되는데, 이 카르텔의 작동 메커니즘에 대해서 조금 더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게 있습니다. 뭐 카르텔이란 게 결국 지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헤쳐먹는 그 간단한 메커니즘이 아니거든요. 훨씬 더 이 자본주의 시스템에서는 이 대중과의 의사소통 없이 카르텔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복잡한 메커니즘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림을 보시면 이 카르텔의 성장은 두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째는 자본주의가 성장을 하면 그 자본주의 시스템에서는 여러 가지 조직들이 생겨납니다. 첫째는 그 생산 조직이 생겨나지만 이 생산 조직을 감시하고 지원하고 통제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조직들이 같이 자라게 됩니다. 그게 이제 정부가 자랄 수도 있고, 그거를 지원하기 위한 무슨 협회도 있고, 뭐 표준화 도구 단체도 있고 뭐 특허청도 있고 뭐 변호사 쪽도 있고 뭐 변리사도 있고 뭐 수많은 조직들이 자라는 이유가 자본주의 시스템이 저절로 자라는 게 아니라 그거를 위해서 이렇게 지원도 하고 감시도 하고 견제도 하고 유통도 하고 뭐 자본주의 시스템의 그 여러 가지 그 메커니즘이 잘 굴러가기 위해서 수많은 그 조직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조직은 비생산적인 조직이죠. 그 생산을 담당하는 조직이 있지만 그 생산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비생산적인 조직이 또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 조직에 수많은 자리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을 누군가 계속 꽂아주면서 카르텔이 생기는 것이죠. 그 자리 원래대로 하면은 그 자리에는 실력 있는 사람이 그 실력을 검증받아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서로 이제 챙겨주고 추천해주고 하다 보니까 이게 카르텔이 생기게 되는 그 하나의 엘리트 집단으로 견고하게 엘리트 집단이 생기는 그 하나의 그 축이 있고 두 번째 축은 자본주의가 성장하면서 불평등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 자본주의의 노동의 과실을 따먹는 측과 따먹지 못하는 측이 나누어지면서 불평등에 대한 분노가 자연스럽게 쌓이게 됩니다. 근데 이 불평등이 쌓이는 조직은 이제 주로 이제 노동자 계층주의거나 뭐 이런 이제 무산자 계층, 프롤레타리아도 되고 또 중산층이면 중산층에서 또 그 상위층을 올라가는 사람과 못 올라가는 사람이 나눠지면서 이게 분노가 쌓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 카르텔이 성장해서 생기는 카르텔들과 불평등이 쌓이는 사람들 사이에 의사소통이 이루어집니다. 일단 이 엘리트 집단은 이 불평등을 하면 자기네들이 생산 조직이 흔들리잖아요. 그럼 이제 자기네들 기반 밑바닥이 흔들리기 때문에 이 카르텔들은 1차로 이 불평등에 대한 감정적인 분노를 적대 세력을 지목함으로 해서 해소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니네들이 이렇게 된 거는 누구누구 탓이야라고 이제 지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지목을 하면 이 분노를 가진 사람들은 적대 세력의 이 분노가 처음엔 단순히 이제 그 경제적인 이유와 불평등에 대한 어떤 무의식적인 분노였는데 이 분노가 적대 세력에 대한 증오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예, 바뀌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이 감정은 똑같지만 감정을 누군가를 지목해서 의식적으로 증오를 하게 되는 단계로 이렇게 갈 때 엘리트들이 그거를 딱 방향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일단은 이거는 이 카르텔 이 집단이 그 자기네들이 그냥 세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냥 임시방편으로 처음에 던져놓은 이제 먹이 같은 건데
이제 적대 세력에 대한 증오가 생기게 되니까 이 사람들 밑에 이제 불평등의 분노를 가진 세력들이 정치 세력화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자본주의 시스템은 필연적으로 이제 그 노동자들의 의사를 수렴하는 단계를 거치니까 민주적인 제도로 갔잖아요. 그래서 정치 세력이 당연 자연스럽게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이 정치 세력이 반대로 이제 이 엘리트들을 견제하게 되죠. 그래서 역전 현상이 일어납니다. 처음에는 이 엘리트들이 이 노동자 계층이나 아니면은 이 프롤레타리아 계층에 대한 어떤 그 적대감을 갖고 있었는데 반대로 이제 이 정치 세력들이 견제와 지지, 그 다음에 이제 견제를 하게 되죠, 엘리트. 엘리트들을 거꾸로 통제를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 하는데, 실제로 이제 엘리트들은 스스로 성장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이 대중의 지지를 받지 못하면 엘리트들은 결국 그 세력이 급격하게 해체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정치 세력화된 이 프롤레타리아 세력들은 이 엘리트 세력들을 이제부터는 거꾸로 통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견제와 지지를 보내면서 정치 세력화합니다. 힘이 있다는 걸 이때부터는 이제 밑에 계층 느끼게 되죠. 그래서 이 정치 세력화된 이제 아래 계층, 하층 계급의 정치 세력화된 집단들은 이 민주적인 제도라는 걸 통해서 이제 대중 정당의 지지를 보내게 되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엘리트들의 자기네 세력을 끌어들이긴 하는데, 일단 엘리트들이 적대 세력을 지목을 딱 했기 때문에 견제는 하지만 이 엘리트 카르텔들은 자기네 편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기묘한 메커니즘이 작동하는 점. 그러니까 사실은 이 카르텔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이 프롤레타리아 세력들과 완전히 반대되는 세력이거든요. 그래서 착취 세력인데 먼저 시작을 적대 세력을 딱 지목을 그 위에 카르텔들이 해놨기 때문에 이 정치 세력은 보수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이 카르텔을 자기네 편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카르텔들은 힘이 있기 때문에 그 힘을 자기네 대중 정당 정치와 세력의 힘으로 끌어들이면서 그 증오의 어떤 그 힘을 가지고 지목했던 어떤 세력들, 예를 들어서 뭐 유대인들은 유대인들, 우리 그 한국 같으면은 뭐 존재하지도 않는 빨갱이 공산주의에 대한 증오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정치 세력화하면서 대중이 힘을 키워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역전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처음에는 카르텔들이 그 대중을 통제하고 오히려 좀 미워했다면 이제는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반대로 대중이 이제 카르텔을 통제하는 단계에 가면서 힘이 생기니까 이 정치 세력화된 프롤레타리아 세력들이 일종의 정치 신화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역사를 뒤바꾸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지금같이 이제 이승만이 그 건국의 아버지였다거나 아니면은 이 빨갱이 때문에 나라가 망가졌다거나 이러면서 일종의 정치 신화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만든 세력들이 누군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세력을 우리가 반드시 처단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영웅은 예를 들어서 이승만이고, 박정희고, 전두환이고, 그리고 광주 사태가 일어났을 때 그건 잘한 것이었고, 이런 식의 정치 신화가 확산되면서 더욱더 그 정치 세력이 된 프롤레타리아 세력들 내부에서 그 정치 신화가 확산되면서 더욱더 견고한 정치 세력화 되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부터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데, 원래는 이 정치 세력들의 정치 신화가 확산되는 데는 카르텔도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이 밑에 대중들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 말들을 퍼뜨리다가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언론 시스템이나 어떤 방송이나 아니면 학자들의 어떤 걸 통해서 얘를 도와줍니다. 왜냐면 자기네들이 끌어들여가지고 힘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근데 나중에 말을 계속 하다 보니까 자기네도 이 정치 신화의 포섭이 돼버려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속이려고 거짓말을 한 건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거짓말에 자기가 스스로 넘어가서 자기도 믿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치 신화를 통해서 서로 이제 이 엘리트들과 밑에 프롤레타리아들 신화를 통해서 하나가 되는 거죠. 거대한 하나의 정치 세력이 되는데 거기 그 밑에는 적대 세력에 대한 증오라는 딱 하나의 틀을 가지고 핵심을 가지고 하나의 정치 신화를 스스로 내부에서 만들어 갑니다. 거짓말을 쓰는 거죠. 예, 우리는 원래 저기 일본하고 친했고, 우리는 이승만은 건국의 아버지고, 또 빨갱이가 와서 나라를 망쳤고, 막 서로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김구도 나쁜 놈이고, 뭐, 그 다음에, 뭐, 더 심해지니까 이제 독립운동도 쓸데없는 것이었고, 뭐, 우리가 일본을 통해서 근대화됐는데 왜 일본을 저렇게 싫어하는지 모르겠고, 뭐 하면서 서로 얘기하면서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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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맞아 하면서 자기네끼리의 역사를 쓰고 자기네끼리의 신화를 만들면서 거꾸로 자기네들 카르텔들이 비웃었던 이 민중의 말도 안 되는 신화에 자기들이 사로잡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합리적으로 돌아가는 동물이 아니라 신화나 이 거짓말 또 아름다운 이야기, 영웅담, 성공신화, 성공적인 이야기, 또 과거의 탄탄한 정통성 이런 거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제 유학을 갔다 오고 미국에서 뭐 무슨 박사학위를 딴 사람들이 당연히 이런 대중들이 만들어 놓은 그 말에 속아 넘어가 믿겠어요. 근데 자기들도 살아남기 위해서 이런 신화를 퍼뜨리다 보면 자기들도 이런 자기들이 말한 거에 넘어가죠. 그래서 처음에 정치 카르텔을 유지하기 위해서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이런 대중들하고 융합을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정치 신화에 자기가 빠져서 하나의 거대한 정치 신화에 사로잡혀서 자기네들이 반드시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적대 세력을 반드시 깨트려 버려야겠다 생각하고 뭔가가 작동을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 자기네 카르텔이 깨진다거나 뭐 이러면 이거는 그 자기네들이 적대 세력으로 지목해놓은 그 세력들의 음모다라는 음모론에 스스로 빠지게 되는 거죠. 그게 현재 지금 윤석열과 극우 세력들이 지금 이제 퍼뜨리고 있는 어떤 그 거짓말들, 그리고 그 기독교 세력들이 왜 지금 엘리트들이 그런 말에 속아 넘어가가지고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들에 같이 이렇게 동조를 하느냐. 그게 의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이제 완전히 포섭돼 버려요. 그러니까 엘리트들이 거대한 대중들의 세계에 자기들이 그냥 빨려 들어가게 된 거죠. 그렇지만 걔네들이 원하는 건 카르텔의 유지라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 신화가 견고해지고 이 프롤레타리아 엘리트들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신화를 통해서 거짓말과 음모론의 흐름을 통해서 상호작용을 하게 되면 이게 어느 순간 이제 하나의 정치 세력이 돼서 공식적으로 이제 정당의 세력으로 부상하게 되는 게 이게 그러니까 파시스트 정당으로 해서 공식적으로 이제 전면에 드러나는 거죠. 이런 메커니즘을 거치고 있고 지금 현재 이미 우리는 마지막 단계인 파시스트 정당화 되는 단계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보수당이 원래도 파시스트적이었지만 그렇게까지 심하진 않았는데 조금 이제 합리적이라는 어떤 보수 정치인들을 다 쫓아내고 나서 지금 이제 거의 극우 세력에 완전히 물들어 가고 있는 단계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윤석열이 탄핵이 되고 나면은 얘네들은 완전히 극우 정당, 파시스트 정당으로서 이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메커니즘을 거치는 거죠. 근데 여기서 가장 기묘한 게 뭐냐면 스스로 처음에는 이 엘리트 세력들이 대중을 증오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저분하고 더러우니까. 예. 자기네들은 우아하고 귀족 같은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박정희 시대하고 전두환 시대까지는 이 노동 계급에 대한 어떤 참을 수 없는 분노, 그리고 노동 계급과 그 대중들에 대한 어떤 엘리트들의 그 경멸,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그 신화에 동조를 해요. 그래서 그 기독교, 개신교 세력들이 극우화돼가지고 퍼뜨리는 거에 자기네들이 동조해서 참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역전현상이 일어난 거죠.
이제 엘리트들이 이제 거기에 완전히 이제 넘어가 버린 겁니다. 네, 이렇게 돼서 두 개, 하나는 엘리트 상부의 엘리트들이 자기들이 견고한 자리를 차지하면서 하는 권력에 힘이 있고, 하나는 밑에서 대중적인 운동으로서의 어떤 그 정치 흐름이, 그 민주주의가 일어나서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어떤 대중들의 어떤 집단적인 힘, 이 두 가지를 다 하나로 모으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파시스트 정당이 하게 됩니다. 이게 뭐, 히틀러가 나타났던 때도 하고 또 하고도 지금이나 다를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나름의 신화, 예를 들어서 그 독일 같으면은 이 독일 아리안계에 대한 신화가 있었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없는 신화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어, 우리 국부는 이제 이승만이었고, 그 이승만이 건국의 아버지였고, 일본이 우리를 도와줬고, 예, 독립운동은 실제로 쓸데없는 짓이었고, 일본이 우리의 친구여서, 우리를 근대화시켜줬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뭐 이런 걸 통해서 어, 경제 성장을 했는데 지금 좌파 세력들이 경제를 다 망가뜨리고 있다. 뭐 이런 음모론을 퍼뜨리면서 그게 일종의 개신교하고 결합돼서 하나의 정치 신화가 돼가는 그런 단계. 이렇게 보면 이제 극우화 메커니즘이 쭉 이제 눈에 선명하게 이제 보이죠. 어, 하여튼, 하여튼 가장 이상한 것은 엘리트들이 자기들이 편하려고 만들어 놓은 자기들이 거짓말인 걸 처음에 알았는데 그 거짓말에 자기들이 속아 넘어가 자기들이 거기에 푹 빠지는 단계에 들어간다는 게 가장 이상한 거죠. 가장 똑똑하고 합리적이라고 스스로 자부하는 판사나 검사나 뭐 아니면은 뭐 학자들이 나중에 보시면은 여기 포섭됩니다. 대중들이 만들어 놓은 그 신화에 완전히 넘어가 버려요. 일종의 사이비 종교 집단에 그런 엘리트들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거기에 매력이 있거든요. 네, 자기들의 미래와 어떤 그 역사를 만들어주는 어떤 그 거대한 서사를 만들어주잖아요. 그 엘리트 집단은 스스로 그 서사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한 자리 차지하려고 서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런 카르텔에 불과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서사가 없죠. 근데 이제 이런 대중들이 만들어 놓은 거에 대중의 서사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서사를 만들어주는 또 엘리트들의 중에 또 글쟁이들이 있습니다. 학자들의 일부가 이제 그런 글을 만들면서 대중의 신화를 막 만들어주고, 막 견고하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이제 그 신화가 거대 서사이기 때문에 이 엘리트들이 거기에 자기네들이 없는 그 거대 서사에 넘어가고 또 자기들이 그 힘이 있기 때문에 그 힘을 느끼게 됩니다. 이 대중들에 들어가서 그 힘을 거꾸로죠. 사실 대중들은 그 엘리트들을 포섭해서 엘리트들이 갖고 있는 힘을 자기 힘이라고 느끼고 또 거꾸로 엘리트들은 자기네들이 힘이 있다고 느끼는 게 이제 그 대중들의 지지를 받으니까 또 힘이 있다고 느끼면서 서로의 힘을 서로 융합해가지고 이제 파시스트 정당화되는 이런 단계에 갑니다. 하여튼 중간에 그 계급 역전이라고 저는 표현하는데요. 네, 그 프롤레타리아와 이 엘리트 그룹 간의 처음에는 이제 엘리트 그룹이 프롤레타리아를 억압하고 착취하고 견제하면서 뭐 이루어졌던 어떤 경제 성장이나 어떤 정치 구조가 나중에는 완전히 뒤집혀서 그 엘리트들이 이 대중들에게 포섭되는 계급 역전 현상이 일어나는 기묘한 일이 벌어지고. 네, 처음에 저도 그렇게까지 생각을 못 했는데, 그러니까 마르크스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제 일방적인 상부 구조의 하부 구조에 대한 착취냐,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는 더 복잡한 어떤 상호작용, 그 상부 계급과 하부 계급 간의 더 복잡한 상호작용이 사실 일어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왜 자기네들의 경제적인 그에서 적대적인 세력들을 그 숭배 어떤 찍을까?
뭐 예를 들어서 프롤레타리아 계급에 속하는 어떤 대중 가장 가난한 빈민들이 오히려 가장 보수적인 정당을 찍잖아요. 이 현상에 대해서 뭐 수많은 철학자들이 뭐 말을 해봤어요. 하지만 사실 뭐 명백하게 이해가 가는 어떤 설명을 한 건 아니라고 보고, 그런, 이제, 설명한 제대로 한 사람이 없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소설을 쓰면서 그 문제를 한번 달아봤더니, 결국은 이제 계급 역전 현상이 일어난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결국은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대중이라는 게 결국은 최후의 어떤 힘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거대한 군중이 만들어내는 힘이 결국 힘의 근원인데, 엘리트들은 그래봤자 소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대중들한테 포섭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대중들은 자기네 시장은 뭐 무슨 마르크스가 얘기하는 것처럼 아름다운 저기 뭐 그 공산주의 아름다운 평등한 세상을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냥 분노의 표출이었고 증오를 기반으로 해서 타 집단에 대한 증오를 기반으로 세력화된 게 대중입니다. 그렇게 보지 않으면 이 프롤레타리아가 왜 그럼 세력화돼가지고 노동계급이 성장해서 자본주의 시스템을 먹지 못하느냐? 왜 정치 세력화되지 못하냐? 이 문제를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노동계급은 자본가가 이렇게 찾아서 교묘하게 분열되는 게 아니라 시작 자체가 어떤 분노에 의해서 시작됐고 증오에 의해서 시작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증오는 반드시 적대 세력을 원하고 있고 그 분노에 의해서 이 대중들이 모이게 되는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가 에너지인 거죠. 그리고 이 그러니까 그 분노를 부추겨서 그러니까 극우 파시스트 세력들을 보면은 파시스트 세력들이 결국은 건설적인 얘기를 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누구를 때려잡고 누구를 반드시 죽여야 되고 누구는 빨갱이고 하는 게 결국 이 정치 세력화의 핵심이 분노와 증오에서 시작됐다는 거가 문제인 거고. 그리고 그 신화에 분노와 증오의 신화에 이 엘리트들이 포섭돼서 파시스트 정당화돼 가는 거죠. 근데 이 파시스트 정당의 목적은 망가뜨리는 겁니다. 건설적인 게 없어요. 파시스트 정치 세력은 결국은 자기들의 세력의 시작이었던 보이지 않는 어떤 정치 적대 세력을 반드시 무너뜨려야 돼. 그래서 그 무너뜨리기 위해서 모이는 겁니다. 그걸 이해를 못하면은 왜 얘네들이 왜 이렇게 행동하는지 몰라요. 얘네들은 건설적이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이 극우 보수 세력들은 계속해서 누군가를 지목하고 때리고 꺾고 죽이고 하는 게 목표인 거예요. 왜냐하면 시작 자체가 증오로 시작했기 때문에. 처음엔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엘리트들은 그냥 자기네가 한 자리 차지하고 그 영구적으로 이렇게 먹고 살려고 했던 건데 그러다가 그 대중들의 에너지에 이렇게 완전히 그냥 사로잡혀서 이렇게 넘어가 버린 거죠. 예, 이런 메커니즘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대중들을 그냥 엘리트들의 어떤 그냥 문필가들이나 학자의 관점에서 대중들은 이상하다. 이런 거에 넘어가면 안 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1960년대에 이게 그 정치 학자들이 미국에는 뭐 반 엘리트주의적인 흐름이 있다. 뭐, 반지성주의 흐름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견제하는 어떤 생각이 있었는데, 그건 굉장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소수의 엘리트 집단이 그 대중들의 어떤 그 힘을 견제할 수가 없어요. 그게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미국에서 그 반 엘리트주의니 반 지성주의니 하는 흐름을 경고를 했는데,
경고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엘리트들은 결국은 대중을 기반으로 하지 않으면 그 유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 대중들한테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포섭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엘리트들이 그 무슨 뭐 정보 부서나 뭐 비밀 경찰 뭐 아니면 CIA를 이용해서 한 FBI를 이용해서 뭐 대중을 완전히 통제한다. 그게 이제 사실은 조지 오웰이 쓴 1948년에 어떤 그 정치 시스템이 엘리트들이 완전히 그 교묘하게 대중들을 통제할 수 있지 않냐 이런데 사실은 그렇게는 아니죠. 그렇게 된 건 아니고 거꾸로 대중들이 만들어 놓은 신화에 엘리트들이 포섭돼서 두 개의 세력이 하나의 파시스트 집단으로 융합돼 가는 그렇게 뭐 돼가고 있는 거지. 지금 엘리트들이 완전히 뒤에 숨어서 그 섀도우 캐비넷을 만들어 가지고 대중들을 막 한테 거짓말을 하고 뭐 자기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온갖 거짓말을 퍼뜨리고 그러면서 전 세계적인 어떤 뭐 무슨 음모 집단이 있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두 가지 흐름 한마디로 견고한 엘리트들이 자기네 카르텔을 유지하게 만들어 놓은 시스템과 대중들의 대중의 정치화된 세력들이 융합이 되면서 하나의 새로운 파시스트라는 하나의 거대한 집단이 만들어지는 이게 사실은 현실적으로 우리가 봐야 될 이제 메커니즘인 거죠. 네, 하여튼 뭐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금 이해나 설명을 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고 지금 이제 윤석열의 쿠데타 이후에 극우 세력들이 설쳐되면서 이게 이렇게 그 보수당에서 극우 세력들에 들어와서 막 집회에 참여하고 이런 게 무슨 징조냐? 결국은 이제 극우 파시스트 정당이 새롭게 이제 윤석열 탄핵 이후에 새롭게 탄생을 할 겁니다. 그 세력들은 더욱더 심하게 이제 그 반공산주의, 뭐 반중국, 뭐를 외치면서 더욱더 증오를 부추기고 심지어 아마 제 생각에는 테러도 자주 일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전에 일어났던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그 테러를 넘어서 심지어는 이제 뭐 중국인들에 대한 아마 테러도 일어날 것이고 좌파 세력이라고 자기네들이 지목한 사람들에 대한 어떤 테러나 그런 것들도 아마 이제는 일상적인 일처럼 아마 일어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어, 사실 미국도 마찬가지였죠. 미국도 적대 세력을 지목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지목할 만한 적대 세력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대중들의 분노가 쌓이고 불평등이 쌓여가는 이제 20세기 초반 이후 초반부터 적대 세력을 누굴 지목하면 흑인을 지목한 거죠. 전혀 힘도 없고 뭐 정치화되지도 않고 그 뭐 약자인 흑인을 이제 배척하면서 하나의 정치 세력을 그 적대 세력을 규정하고 그 적대 세력이 있으니까 나머지 백인들을 똘똘 뭉치자. 이렇게 사실은 의도적으로 한 겁니다. 네. 어떻게 보면 되게 의도적으로 저희들이 한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미국이 이제 그런 이제 백인 우월주의의 어떤 신화에 이제 완전히 쩔어가지고 이제 그 50년대, 60년대,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적대 세력의 포커스를 내부적인 흑인이 아니라 이제 공산주의 세력, 이제 소련에 뒀죠. 그러면서 60년대에 들어가면서 자연스럽게 흑인에 대한 어떤 인종차별은 공식적으로 사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60년대에 갑자기 그 인권운동을 부르짖었냐? 왜냐하면 적대 세력이 이제 생겼으니까. 눈에 보이는 적대 세력이 생겼는데 내부 피곤하잖아요. 뭐 또 이제 흑인을 적대시하고 이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그거는 싹 이제 없애고 다시 외부의 적을 지명해서 갔었죠. 이제 그게 잘 먹혔어요. 먹혔다가 냉전이 끝나고 나서는 다시 이제 그 이슬람을 지목을 해서 또 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다시 또 중국을 지목합니다. 러시아와 중국을 지목했는데 이제는 러시아와 중국이 너무 커버렸기 때문에 둘 다 지목해서는 승산이 없으니까 일단 트럼프는 뭐 러시아하고는 어떤 친구 관계를 맺고
중국은 경제하면서 또다시 적대 세력을 만들어서 계속 이제 대중들의 분노를 외부에 쏟는 뭐 이런 방식으로 지금 이제 정치를 유지하려고 하는 거죠. 결국 이렇게 되다 보면은 이것들이 결국은 하나의 어떤 파시스트 집단화돼서 갈 수밖에 없는데 이 파시스트의 가장 문제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지 않고 시스템을 파괴한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에서 수많은 어떤 음모를 발견해서 시스템을 자기네들이 다 몽둥이를 다 망가뜨립니다. 원래 시작부터가 증오와 파괴의 기초에서 시작을 한 거였기 때문에 뭐 하여튼 그렇다. 그래서 이런 구구화에 대한 메커니즘은 명확하게 도식화해서 이해하는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없었는데 좀 정확하게 이해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